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군사작전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얻게 된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군대와 군대 간의 충돌이 아니고 이란이 주변 국가들, 걸프만 국가들의 민간시설들을 공격을 하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란이 공격을 받으면 그러면 당연히 공격을 한 측에 보복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예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군데서 추측하는 분석 기사들 또 보고서들을 종합해 보면 AI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 이 천궁 한국산 요격 미사일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듭니다. 지난 주말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3차 핵협상을 진행 중이었으며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음에도 결국 전쟁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바에 계속 걸림돌로 작용을 해왔었고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이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해보면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군사작전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이 전쟁이 터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뭐냐 이 지역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여겨지는데 첫 번째는요. 여기에서 이 지역을 비즈니스하기에 매우 좋은 지역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가자 지구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라고 하는 이 무장 조직하고 서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요. 여기를 다시 평화롭게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아주 고급스러운 리조트 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지중해 해변을 끼고 있는 호화로운 리조트 단지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미국도 돈을 벌고 자기도 돈을 벌고 싶다. 뭐 이런 것이죠. 또 시리아 같은 나라도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 지금 전쟁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여기 이제 이란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이란이 하마스라고 하는 조직도 이게 다 이란이 뒤에서 사주하고 있는 그런 무장단체들 아닙니까? 이란이 다 돈 대서 만들어 놓은 그런 단체들이란 말이죠. 네, 헤즈볼라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이란이 아무튼 여기에 이 상당히 기존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이란인 거죠. 또 트럼프 대통령 또 미국의 중요한 이 실리콘밸리 세력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 중동 지역을 AI의 허브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데이터 센터를 여기다가 쫙 만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AI는 전기를 많이 잡아먹잖아요. 데이터 센터들이 굉장히 전기 소모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경우에 데이터 센터들이 생겨나는 그런 지역들 저 동부의 필라델피아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지금 전기 요금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데이터 센터는 전기 요금이 싼 데다가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기 요금이 싸기로 하면은 이 중동 지역이 굉장히 싸잖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뭐 이런 석유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기는 다 이게 사막지대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을 했을 때 그 효율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의 보고예요. 이 중동이라는 데가. 한편으로는 석유나 가스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강력한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전기를 아주 싸게 만들 수 있다. 여기는 구름도 안 끼잖아요. 그래서 이 AI의 허브를 만들고 싶은 건데 그걸 하려고 해도 이 지역이 평화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세력이 누구냐? 바로 이란인 거예요. 그래서 이란을 어떻게든 좀 어떻게 하나 잠잠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란은 기세가 등등한 겁니다. 그들이 벌어들이는 그 석유 수출 대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변 지역의 하마스라든가 후티 반군이라든가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데다가 자기들 자체적으로도 핵무장에다가 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또 미국의 이 주류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란을 좀 어떻게 좀 처치를 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왜? 남의 나라를 가서 뒤집어 엎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고 거기다가 또 군사적으로도 엄청난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평화적으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쉽지가 않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그냥 그러면 군사적으로 가서 싹 쓸어버리자라고 해서 작년 말에는 들어가서 그냥 그 핵시설들을 폭격을 하고 뭐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 군사 행동에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이 올해 초에 베네수엘라의 그 수도에 들어가 가지고선 전격적으로 델타 포스라고 하는 특수부대를 진입을 시켜서 마두로 대통령하고 그 영부인을 전격 체포해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아주 깔끔하게 그 작전을 성공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엄청난 자신감이 붙게 된 것 같아요. 아, 이거 저 베네수엘라가 쓰고 있는 이 대공 방어망이라고 하는 게 저기 중국산, 러시아산 이런 것들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베네수엘라 들어가 보니까 뭐 전혀 걸거침이 없이 그냥 깔끔하게 다 침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자신감이 분명히 붙었던 것이고 그래서 다시 이 침투를 그러니까 이란의 영공을 침투를 해서 뭐 수백 군데의 그런 이 목표물들을 타격을 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군사 행동에 자신감이 붙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신의 중동 지역에서의 그 목표들 그것을 달성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었던 이란, 특히 그 이란의 신정 체제의 핵심인 그 이 지도부 하메네이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이 이란 혁명군 총사령관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거의 한 50여 명에 가까운 그 사람들을 이제 제거하기에 공중 폭격을 통해서 제거하기에 이른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공습 직후 하메네이를 포함 지도부 핵심 인물 40여 명이 순식간에 폭사했는데요. 이미 수개월 전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휘부 제거 작전을 준비해온 것일까요?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모사데이 같은 경우는 뭐를 했냐면 몇 개월 전부터요. 이 테헤란,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 시내에 그 수많은 교통 감시 카메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CCTV들이 다 이제 전기망 또 인터넷망 이것들로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다 해킹을 했답니다. 해킹을 해서 그 테헤란의 교통 감시 카메라들로부터 들어오는 그 정보들을 다 가지고 분석을 한 거죠. 그것도 AI를 써서 다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메네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몇 시에 어디로 움직인다. 또 군 참모총장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한 겁니다. 예, 파악을 했어요. 근데 CIA 같은 경우는 또 뭐 어떻게 했냐면 그 내부에 첩자를 심어서 그날 돌아가는 그 이 이란 혁명 지도부 신정 체제의 그 최고 그 지휘부 이 사람들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또 다 이 휴민트로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치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AI를 통해서 분석하고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공중 공격 또 미사일 공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몇 명 죽이지 않고도 수많은 그러니까 그 이 최고 지휘부만 골라서 죽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48명을 제거를 했던데 근데 이게 100% 정확하지만은 않은 것이 이것도 잘못 타격을 해서요. 그 학교를 타격을 해버렸잖아요. 여학교를 타격을 해서 애꿎은 학생들이 한 500명 뭐 죽었대나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매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타격을 한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치밀한 준비를 해왔다. 모사드와 CIA가 준비를 했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방공망 및 군사시설 대부분을 타격한 상황입니다. 이란도 탄도미사일 및 드론으로 반격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전황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뭐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최고 지휘부 48명이 제거가 됐고 지금도 아마도 계속해서 제거하는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목표물 2,000군데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폭기들 또 미사일이 2,000군데 정도의 목표물들을 타격한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이란 군사력의 60% 정도가 이미 제거가 됐다. 한 30-40%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고요. 해군 함정 같은 경우도 이제 해군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이 중동 이외의 국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석유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중요한 공급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이 석유 가스들 유조선 이런 것들이 또 LNG선 이런 것들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해역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 호르무즈 해협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한쪽으로는 이란이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사우디 또 아랍에미레이트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게 세계 에너지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해상 안전도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란은 해군도 또 강력한 해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목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바로 이란의 해군을 격침시키는 겁니다. 붕괴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란 해군 함정이 한 20척 정도가 격침이 되고 또 무력화되고 이런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이란의 해군은 힘을 못 쓰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안전해졌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란에게는 남아있는 미사일들과 또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유조선을 얼마든지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군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주변 국가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란이 뭐 제일 많이 공격한 데가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갈 때 보면은 늘 두바이를 거쳐서 갈 때가 많잖아요. 두바이라든가 아부다비 공항이라든가 이런 데를 경유해서 유럽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들이 다 폐쇄가 됐습니다. 왜냐? 이란이 미사일을 가지고 이런 공항들을 공격을 하고 또 정유시설도 공격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군대와 군대 간의 충돌이 아니고 이란이 주변 국가들, 걸프만 국가들의 민간 시설들을 공격을 하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란이 미국 이스라엘 공격 후 UAE, 사우디, 카타르 등 친미 중동 국가들을 직접 겨냥한 미사일 드론 공격을 했는데 이는 전통적인 미국 직격 공격보다 더 위험한 신호로 보시는지 아니면 이미 예상된 전략적 선택지로 보시나요? 이미 예상된 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매우 뜻밖인데요. 예상됐던 것은 뭐냐면 이란이 공격을 받으면 그러면 당연히 공격을 한 측에 보복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예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그럼 어떤 식으로 보복을 할 거냐? 당연히 이스라엘을 반격을 할 거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폭격을 하겠죠. 또 이 중동 국가 내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것도 예상이 됐었고요. 또 호르무즈 해협을 떠돌아다니는 그 유조선을 공격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도 예측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뜻밖인 것은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의 두바이 공항이라든가 또 아부다비 공항이라든가 또 사우디나 카타르의 이 가스 관련 시설들 정유시설들 이런 거를 공격한 것은 굉장히 뜻밖인 거예요. 왜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공항 같은 데는 이란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미사일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두바이 공항을 건설하는 측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굉장히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바이라든가 아부다비라든가 이런 공항에다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이유는 뭐냐? 또 세계 수많은 항공사들이 거기를 그 경유지로 해서 항로를 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즉 이란이 아무리 공격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두바이라든가 아부다비라든가 또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의 정유시설 또 가스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공격하지 않을 거야라고 다 믿었던 거예요. 왜? 아니 굳이 서로 적대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는 평소에 이란하고도 뭐 그렇게 적대 관계도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사실은 뭐 그렇게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척을 질 정도로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는 겁니다. 왜? 자기들 경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뭐 그다지 적대적인 관계도 아니고 어쩌면 뭐 그 우호적인 관계일 수도 있는 그 나라들을 친 거예요. 특히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을 이란이 공격을 한 겁니다. 이건 매우 뜻밖의 일인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미루어서 짐작을 해보건대 이 나라들은 사실은 미국하고 꽤 친한 나라들이잖아요. 사우디도 그렇고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렇고 미국하고 친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이런 계산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UAE, 그 아랍에미레이트를 치면 그럼 아랍에미레이트는 어떻게 할까? 미국에다가 그러면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미국에다가 야 이거 정말 우리 곤란하게 됐으니까 이제 이란을 공격하는 건 이제 좀 멈춰줘 하고 아랍에미레이트 또 사우디를 통해서
미국의 그 말이 전해지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란은 그런 것을 의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결과가 그렇게 됐을까?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런 효과도 없는 건 아닌데 어쩌면 그 반대 효과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제는 이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아랍에미레이트 또 사우디,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서로 이제 의견을 합쳐가지고 야 너희들 정말 그러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너 이란을 공격할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쪽으로 의견이 맞춰져 가고 있는 느낌이 상당히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쟁은 매우 커지게 되겠죠. 이스라엘,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그런 전쟁에서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 중동 지역 전체 이란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국가들 이란, 이스라엘까지 포함된 이런 국가들끼리의 일종의 연합체가 이란을 공격하는 그런 전쟁으로 변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도 전쟁을 멈출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냥 이것은 이들에게는 종교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이 모두 다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계속될 수도 있는 그런 전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더 무서운 공격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상군 투입 카드도 언급했는데요. 미국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란을 압박할까요? 더 무서운 공격이 남아있다. 그 더 무서운 공격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한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 군데서 추측하는 분석 기사들 또 보고서들을 종합해 보면 AI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란도 지금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AI를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AI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는 데이터잖아요.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결론이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란 자기들 혁명 수비대의 관련된 데이터들이 있고 자기들 정규군에 관련된 데이터가 있고 또 이란 내부의 교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군사 시설과 관련된 데이터들도 있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미국과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미국 군대가 어떻게 움직인다,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움직인다, 또 주변 국가들의 상황은 어떠하다. 여기에 관련된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해킹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란의 인공지능망 속으로 들어가서 그 데이터를 오염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란이 엉뚱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폭할 수도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잘한다고 내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게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무서운 공격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분석 기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같으면 이스라엘이라든가 미국에 대해서 그런 공격을 할 수 없지만 데이터 공격을 이거는 지금 공격하는 주체는 바로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AI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 미국이라면 이란에 대해서 그와 같은 사이버 공격, AI 공격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더 무서운 공격은 그런 쪽이 될 것이다라고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 여겨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해서 실패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아프가니스탄에 지상군 침투시켜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승리하는 것 같았죠. 군사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을 다 점령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게 군사적으로 점령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민주정부를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아프가니스탄 현지 사람들에 의한 정부를 수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반군이 생겨나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2021년에 미군이 아프간으로부터 그냥 쫓기듯이 허겁지겁 철수를 한 일이 있었잖아요. 바이든 행정부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훨씬 이전에 이라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잖아요. 이라크에 군사 들어가서 그러니까 9.11 사태 이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이라크를 다 접수를 했죠. 군사적으로는 승리를 했어요. 하지만 거기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라크 사람들에 의한 자치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 과정은 여기서 수많은 반군
미군들이 생겨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하는 문제를 이거는 미군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라크에서도 미군이 뭐 어쩔 수 없이 철수하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있잖아요. 그래서 지상군을 침투를 시켜서 그 나라의 이란의 지상군을 괴멸을 시킨 다음에 거기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다음에 정말로 원하는 것, 이라크 사람들에 의한 이라크의 자치정부를 만드는 것,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군 철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더욱더 늪으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원하는 대로 현재의 저런 신정체제, 그러니까 그 자기 국민들을 수만 명을 죽이고 다치게 하는, 자기 국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한다고 해서 수천 명을 그냥 죽여버리고 다치게 하고 하는 그런 정부를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바꾸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해전이라든가 또는 이 공군력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이라크를 제압하는 것까지는 했다. 하지만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이라든가 또 이 자유진영이 원하는 형태의 정부가 이란 내에 들어서도록 만드는 일은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건 지난하다. 그리고 이게 가능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도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UAE, 사우디 등이 도입한 천국-2로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천국-2의 요격률이 90% 이상으로 전장에서 맹활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이 UAE라든가 사우디라든가 이런 데 이 이란 미사일 요격률이 한 92%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최근 나온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산 천국 미사일의 요격률이 96%라고 하니까 뭐 거의 100%에 가까운 상황이죠. 대단한 겁니다. 물론 그 공격을 당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96%가 아니라 나머지 4%를 얻어맞는 것도 치명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전체를 다 얻어맞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피해가 작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 대공 요격 기술이라고 하는 게 정말 놀라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천국 미사일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를 좀 분석해서 이해를 하자면, 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사드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 한국에다가 북한을 상대로 해서 설치한 게 사드 미사일이잖아요. 네, 그것이 있고 또 패트리엇 미사일도 있고 에로우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우리의 천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고고도 미사일, 중고도 미사일, 저고도 미사일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근데 사드는 보면 고고도 미사일입니다. 아주 높은 상공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을 하는 게 그게 사드예요. 그리고 중고도 미사일이 이제 천궁도 중고도 미사일이더라고요. 중고도에서 미사일을 그러니까 요격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이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이고요. 예. 천궁도 한국형 패트리엇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궁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패트리엇 기술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만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스라엘제도 또 상당히 좋습니다. 패트리엇은 미국산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은 골든 돔이라고 해서 여기도 요격 체제가 굉장히 발전해 있잖아요. 이 골든 돔을 구성하고 있는 요격 미사일이 에로우라든가 또 데이빗의 팔매, 데이빗 슬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산 천궁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제 중고도이고 기본적으로 미국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러시아 기술이 약간 가미가 돼 있는 이런 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격을 보면 한국산의 특징은 성능은 비슷한데 다른 것들이랑 값이 굉장히 싼 거죠. 미국산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미국산 패트리엇 중고도 미사일의 가격이 한국 돈으로 하면 한 60억 정도 된대요, 1기당. 네, 그러니까 한 400억 달러 뭐 요 정도 수준입니다만은 현궁의 가격은 그것의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가격 수준,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미국산은 1기에 60억,
30억, 한국산은 1기에 2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가 서로 성능은 비슷하다. 그러면 그것을 구입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미국산 패트리어트를 사는 거 한 1기를 살 거면 한국산 천궁은 3기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나중에 요격을 할 때 미국산 한 발 쏠 거면 한국산은 3발을 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격률도 훨씬 더 정확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미사일들을 요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점이 있는 거죠. 한국산 무기라고 하는 것이. 예.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이 천궁 한국산 요격 미사일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듭니다. 이번 미 이란 사태로 중동 방공 미사일 방어 수요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방산, 특히 방공체계 분야가 구조적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저는 한국산 이 방위 산업, 이 대공 그 미사일이라든가 또 뭐 기타 여러 가지의 이 무기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수요가 급격하게 팽창을 하게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세계가 온통 전쟁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중동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는데 이란이 또 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전부 다 또 무장을 늘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군비 증강을 급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요즘에 보시면 이란의 동쪽으로도 또 전쟁이 또 벌어지고 있잖아요. 바로 이란의 동쪽에 아프가니스탄이 붙어 있잖아요. 또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이 또 전쟁이 붙었어요. 최근에. 또 파키스탄은 또 인도하고 또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온통 전쟁판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기에 지금 요즘에 제일 난감한 나라가 어디냐면 지금 중국이에요. 특히 이 방산 분야에서 그런데 이 이란이 중국산 대공망을 가지고 무장 방어막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무기와 이스라엘 무기가 들어가서 완전히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 중국산 방어망이 전혀 맥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다 파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도 무기를 갖추고자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도 중국산은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산 이외의 다른 것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중국산이 아니면 다른 나라 거면 뭐 어떤 거냐? 그게 미국, 또 독일, 프랑스, 터키, 한국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이라든가 유럽 이런 나라들은요. 지금 자기네 나라 무기고를 채우기도 바빠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무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동에서도 계속 쓰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에다가도 얼마 전까지 계속 무기를 제공을 했고 그러니 병기고가 지금 상당히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방산업체들은 자기 병기고를 채우기 위해서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다른 나라의 무기를 판매할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라 병기고를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러시아가 언제든지 자기를 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미 병기고가 상당히 채워져 있는 나라인데다가 생산 능력도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거든요. 예. 그게 중국이었는데 사실은 중국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나라들이 이제 한국의 방산, K방산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한때 이란은 중국과 러시아와 군사적 훈련도 진행했지만 예상과 달리 이들 나라로부터 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하메네이 사살 후 14시간이 지나서야 미국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러시아 역시 이란 지지 메시지만 내고 잠잠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먼저 러시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러시아는 지금 이란 같은 나라 또는 베네수엘라 평소에는 매우 친했지만 이런 나라들을 도와줄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 우크라이나에 지금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원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 2, 3일이면 끝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전쟁을 벌린 겁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전쟁이 5년 차에 접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원래 갖고 있던 무기들의 거의 대부분을 지금 소모한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죠. 남의 나라를 도와줄 만한 처지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부분적으로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다른 나라를 도와줄 그럴 입장이 되지 못한다. 평소에 우방 국가였다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번 전쟁으로 해서 그 머부지리도 꽤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러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수입 중에 하나가 바로 석유 판매 수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전쟁이 터짐으로 인해서 이란산 석유의 공급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출되는 그 유조선들이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가 보니까 국제 유가가 평소보다 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한 60달러에서 80달러 그걸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러시아는 석유 판매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어부지리를 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군사적으로 이란을 도와줄 상황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중국의 경우는 또 어떠냐면 중국이 사실은 이런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속이 쓰리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냥 베네수엘라 사태 때도 그랬지만 이번 사태는 더한 것이요. 예. 중국의 석유 수입분 중에 한 40%가 이쪽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란이라는 나라는 중국의 매우 중요한 우방 국가였어요. 그리고 중국이 이란에다가 투자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어떻게든 몰아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 왜? 군사적으로 그럴 만한 능력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중국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도와주고자 한다면 중국의 항공모함을 이란 앞바다까지 보내야 되겠죠. 네. 항공모함을 보내고 거기다가 함재기들을 탑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란을 돕고 이스라엘과 미국에 맞서야 될 텐데 그럴 만한 실력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중국의 항공모함이 이제 세 척이 진수가 됐는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연습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실전 경험이라고 하는 건 전무한 상태인 것이고요. 그것들의 성능이 어떤지 아직 제대로 테스트도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군사력이 강력해졌다. 그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 강력함은 아직까지도 이 서태평양 지역에 머물러 있다.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실력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를 갈 수도 없는 거고 중동 지역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유럽 지역은 물론 갈 수 없고 그런 거죠. 그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군사 강국은 미국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맞설 수가 없는 상황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국은 이 대만 수복이라고 하는 게 역사적인 과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만 수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걸림돌이 바로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만약에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제 군사 행동을 취한다면 중국은 대만을 점령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미국하고 관계를 좋게 만들어서 그래서 대만이 자기 땅이 되도록 홍콩처럼 그렇게 스스로 알아서 중국에 걸어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인 거예요. 그러자면 미국하고 그렇게 척을 지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기본적으로 이 서평양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글로벌 패권을 나누어 갖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심각한 적대적 관계를 만드는 것도 원치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미국과의 군사행동, 미국과 군사적으로 부딪히는 일, 이란에서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거죠. 이번 전쟁에서 중국산 방공망이 미국 이스라엘의 공습을 막는데 실패하면서 중국산 무기 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캄보디아 마이너스 태국 전쟁에서도 그렇고 중국제 무기가 실전에서 기대 이하의 성능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요. 요번에 지금 그 중국이 아주 코가 납작해진 바로 이 부분인데 그 이란이 2025년 7월 달에요. 이 중국산 대공망을 도입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 HQ-9B라고 하는 대공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는 이걸 어떻게 홍보를 했냐면 미국이 갖고 있는 스텔스기들을 이걸 가지고 다 막아낼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과 러시아의 기술을 잘 결합을 했기 때문에 그 미국의 그 전폭기라든가 또 F-35 스텔스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막아낼 수 있다고 선전을 한 거예요. 그걸 믿고 이란은 이 HQ-9B라고 하는 대공망 시스템
시스템을 들여온 겁니다. 그걸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12일 전쟁이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하고 작년에 그 핵시설들을 이 미국 전폭기들이 가서 미국과 이스라엘 전폭기가 가서 폭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핵시설들을 거의 뭐 다 파괴하다시피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들어가서 지휘부를 다 사람을 아예 죽여버렸잖아요. 48명이나. 그런데 이란의 대공망이 완전히 뭐 그야말로 손 놓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전혀 속수무책이었던 겁니다. 예. 그것은 바로 중국산 무기가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베네수엘라에서도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그 미국의 델타포스 그 특수부대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체포돼서 미국으로 압송이 됐을 때 그때는 미국의 델타포스가 헬리콥터를 타고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못 막았어요. 그것도 잡아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과 러시아의 대공망으로 구성이 돼 있었던 겁니다. 베네수엘라. 이것도 속수무책인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고요.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또 얼마 전에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태국이 여기서 캄보디아가 중국산 탱크하고 또 중국산 자주포 이런 것들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쓰다가요. 그러니까 자주포에서 다연장 그 로켓포에서 그 대포를 발사를 하잖아요. 따르륵 하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돌아가다가 이게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캄보디아 군인이 죽어버렸어요. 중국산 무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중국으로부터 전차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차포를 쐈는데 포를 쏘다가 대포가 그냥 엿가락처럼 늘어져 버리는 이런 일도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들을 통해서 중국산 무기의 실체가 아주 형편없다라고 하는 그 실체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산 무기는 왜 그럴까? 이거는요. 사실은 중국이 무기 국산화를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기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요즘에 이제 무기 국산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술이 그럼 어디서 오겠습니까? 자기 자체 기술 개발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게 제일 많은 게 러시아산 기술이고 미국산 기술인 겁니다. 이것들을 이제 갖다 베끼는 거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적재산권 뭐 이런 걸 중요시하게 생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베끼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은 베낄 수가 있습니다. 설계도도 훔쳐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설계도만 가지고 최종 제품이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소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소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소재는 자기가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철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게 다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미국산 소재라든가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엉망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대포가 포신이 휘어버린다든가 폭파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바로 이제 소재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 요즘에 보면 중국 군대 그 이 숙청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장유샤라든가 뭐 이런 최고위층들이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숙청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것들이 나한테 충성을 안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는요. 부패예요. 돈 띄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무기를 만들려고 예산을 다 배정을 해줬는데 그중에 일부만 진짜 무기 만드는 데 쓰고 나머지는 뒤로 돈을 빼돌리는 거예요.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이게 중국 사회 곳곳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을 잡아 넣어서 시진핑 주석이 자기 권력을 장악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부패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부패는 여전히 있는 거고 자기 편도 부패를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기술, 소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기가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다 돈까지 빼먹으니까 더욱더 이 무기의 퀄리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실전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실전에 그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쓰이고 있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실전에 쓰이고 지금 이란에서 실전에 쓰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실전에 쓰이고 실전에 투입을 하고 보니까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이런 실전 경험을 한 10년, 20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무기가 좋아지겠죠.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수없이 실전 경험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미국은 계속 전쟁을 벌려왔기 때문에. 중국은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으로 만들어진 무기, 겉모습만 번드르르한 무기들이 팔려나가고 자기 군대도 그걸로 무장을 했는데 실전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지금 실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전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 엉망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짧은 기간에 해결될 수는 없겠죠. 10년, 20년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중국 군대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중국 군인들이 스스로 무장하고 있는 무기들도 아마
아마 그런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간 중국은 이란산 원유를 몰래 사들이는 등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컸는데요. 이번 일로 중국의 피해 여부는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 피해가 막대하죠. 네. 왜냐하면 지금 국제 유가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 중국은 이 석유 다 수입해서 쓰는 나라인데, 대부분을 수입해서 쓰는 나라인데 이 국제 유가가 올라가니까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보면 전체 그 중국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그 수입의 국가별 구성을 보면요, 러시아가 18%, 한 20% 정도가 됩니다. 러시아산 원유를 쓰는 게. 근데 이 중동으로부터 한 40%가 와요. 그래서 사우디로부터 오는 게 한 15%가 되고, 이란이 13%, 오만에서 오는 게 한 10% 이렇게 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오는 게 한 40% 정도가 되죠. 근데 이게 지금 차단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뭐 아시아 국가들이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이 여러 가지 방비책을 마련을 했죠.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비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한 4개월에서 6개월치 정도의 이 석유를 비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당장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가스예요. 가스는 그렇게 많이 비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뭐 대개 다 그렇습니다. 석유 비축은 많이 할 수 있지만 가스 비축은 그렇게 많이 할 수 없어서, 이제 이 카타르 같은 나라에서 가스가 이제 수출이 되는데 그거를 못 받으니까 중국도 그것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중국이 이런 에너지난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왔던 게 이 신재생 에너지인 것이죠. 그래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비중이 아직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래서 이번에 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심하게 입은 나라는 당연히 뭐 이란이 되겠죠.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직접적인 전쟁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중국도 상당한 이 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키스탄 아프간 국경 지역에서 탈레반, TTP, ISIS-K, 발루치 무장 세력이 얽힌 전쟁 테러가 장기화되면서 중국이 사실상 테러와의 전쟁에 발을 들여야 한다는 요구도 나옵니다. 중국이 이 지역에서 미국식 대테러 모델을 어느 정도까지 따라가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 이 서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이 테러의 타겟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에게 이 서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바로 파키스탄이거든요. 파키스탄에다가 이제 CPEC이라고 해서 CPEC라고 해서 이제 파키스탄 경제 회랑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는 이유는 이제 석유와 가스를 들여오는데, 이 지금은요, 이 중동 지역에서 오는 이 유조선, 중국 유조선이 쭉 이렇게 인도양을 통해서 오다가 그 싱가포르 앞에 있는 이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는 데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해협이라고 하는 데가 다 위험한 데입니다. 지금 중동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이 위험하지만,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앞바다를, 싱가포르를 접해 있는 이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는 데도 굉장히 좁은 바다예요. 여기를 통과하는데 이때 얼마든지 미국이라든가 또는 중국의 적대 국가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전쟁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석유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해서 개발을 한 게 바로 파키스탄에다가 이 송유관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 이 과다르라고 하는 인도양에 접한 바로 이제 그 항구가 있거든요. 이 과다르라고 하는 데로부터 이제 유조선, 그러니까 송유관을 설치를 해서 저 중국의 신장 지역까지 쭉 연결하는 그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송유관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걸 뭐 자주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그 파키스탄 내에 발로크라고 하는 종족의 테러의 목표물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로크족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이것도 무장 단체들이 있거든요. 이 무장 단체들이 중국의 시설과 또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테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발로크는 또 뭐냐? 이것은 이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있는 그 별도의 민족이에요.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를 놓고 보면요. 여기에 굉장히 10개도 넘는 민족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 파키스탄의 인구가 2억 4천만 명이거든요. 근데 그 파키스탄을 다스리고 있는 민족은 펀잡족이에요. 펀잡족에 차지하는 비중이 45% 정도? 그러니까 뭐 1억이 좀 넘죠? 이 펀잡족이 이제 이 주류 민족인데 이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다른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발로크족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이 과다르라고 하는 게 발로크족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자기가 독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분리 독립이에요. 왜? 아니 펀잡족하고 이 발로크족 우리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민족인데 너희들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만큼 또 큰 민족, 또 큰 이 분리 독립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그 아프간 종족인 거예요. 아프간을 구성하고 있는 그 종족 이름이 파슈툰족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여기는요 인구가 3,800만 명이에요. 파키스탄 안에 있는 게. 그 밖에 아프가니스탄은 이 파슈툰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파슈툰족은 야 우리가 파슈툰 이 통일을 해서 파슈투니스탄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야겠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안에서 이 파슈툰 분리 독립주의자들 그게 탈레반인 거예요. 파키스탄 탈레반. 그들이 또 분리 독립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펀잡족의 편을 들고 있는 중국이 원수인 거죠. 그래서 중국을 또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안에서도 중국인들이 공격이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아주 골치가 아픈 일인 겁니다.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미국의 세력에 대항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분리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그들이 중국을 타겟으로 하고 테러를 벌이고 있으니 좀 난감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다른 나라 정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독재 국가들하고 잘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미국은 독재 국가들하고 잘 안 지내거든요. 독재는 안 돼라고 하는 원칙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중국은 독재면 어때? 그건 니네 나라 문제야 라고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내정 간섭은 안 하는 쪽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나라 안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에서 이런 나라에서 중국인에 대한 테러, 중국 시설에 대한 테러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게 그 나라에 가서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그 나라 정부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테러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미국의 해양 행동 계획에서 핵심으로 제시된 것이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하는 이른바 그릿지 전략입니다. 이것을 단순 협력 차원이 아니라 사실상 한국 조선업에 대한 공식적인 수주 신호로 봐도 무리가 없을까요? 저는 한국 조선소가 미국의 선박들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정말 어려울 거다 그렇게 보는 것이 왜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국 정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다른 나라 선박들을 사들이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거는 존스 액트라고 하는 법이 있고 또 이 번스 톨랩슨 어멘드먼트라고 하는 군함 해외 건조 금지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존스 액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국 내에 항구를 오가는 미국 선박은 미국산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Made in USA여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법이에요. 그게 존스 액트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한국산 선박을 가지고는 미국의 항구들을 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미국의 군함은 이 번스 톨랩슨 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브릿지 조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너무 불합리하잖아. 그거는 다 지금 미국의 조선업자들 또 미국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 아니 그들의 이익을 챙기는 건 좋지만 해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또 미국 선주, 미국에서 해운업을 하려고 하는 미국 선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미국에서 배 한 번 만들려면 국제 가격의 5배씩이나 높은 가격을 지불을 해야 되는 데다가 그것마저도 건조 기간이 보통 다른 나라들 한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2배, 3배나 더 기간도 오래 걸리니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 한국 같은 데에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오자. 이렇게 하자. 근데 이걸 의회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존스 액트 개정 못 하겠다. 또 이제 번스 털랩슨 액트 이것도 폐지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브릿지 조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 특별 명령 같은 거 이런 걸로 해서 그러니까 당분간만이라도 정해진 일정 기간만이라도 한국 같은 나라에서 좀 이렇게 가지고 오게 하자. 또는 배를 건조해서 우리가 미국 해군이라든가 또 미국의 선주들이 쓸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브릿지 조항인 건데요. 이거 글쎄요.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의 정치인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미국 노조가 반대를 하고 미국 조선소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미국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거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또 미국의 그 전략 상선단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하고 하는 일 이건 매우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인들은 이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 미국의 조선업의 노조 또 조선업자들 이들의 이익을 그냥 깔아뭉개고 그 대신에 미국의 해군력 또 미국의 해상 수송력을 증강시킬 것인가? 아니면 노조의 이익을 지키느라고 미국의 해군력 뭐 또는 미국의 해상 수송력 이런 거 그냥 형편없는 이 상태로 그냥 가서 중국한테 결국은 압도를 당할 것이냐? 이거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고 미국의 국민들이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동에 배치된 제럴드 포드함의 장기 파견으로 정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함정 내부 정비가 밀리면서 화장실 배수 시스템 이상 등 유지보수 요청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미국 조선업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미국 조선업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미국의 함정들이 매우 복잡하대요.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반대 개념은 뭐냐면 표준형이라고 하는 게 딱 있어서 그 표준형을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고 뭐 부수적인 것만 바꾸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선체도 튼튼하고 빨리 만들 수 있고 또 뭐 값도 싸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미국은 그런 방식으로 배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설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건조가 시작이 된다고 해요. 큰 덩어리는 완성이 되어 있지만 그냥 세부적인 거는 다 하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수많은 해군의 수많은 부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부서들에서 다 이거 바꿔달라 저거 바꿔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계속 시간이 지연이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연이 되다 보면 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전황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의 상황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중국의 상황이 바뀌고 뭐 다 이제 전쟁의 판도도 바뀌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만들고자 했던 것들을 다 뜯어내고 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배 한 척 만드는데 10년씩 걸리고 만들어 놓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잘 안 맞고 뭐 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항공모함에서 화장실이 문제가 되는 화장실 시스템이 문제가 되는 이게 뭐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만은 이거는 어떻게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게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병사들이 화장실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어디로 가서 이걸 고쳐야 되니까.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다. 미국의 조선업의 기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시스템 자체를 다 바꿔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 뭐 시스템이 좀 바뀔 만한 그런 기미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걸 미국의 함정들을 무인 함정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무인 함정으로 싼 배를 신속하게 만들어서 대량으로 실제 전투에 배치를 하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되면 상당히 상황이 달라지겠죠. 지금까지는 설계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가 보니까 뭐 중구난방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고 싼 거를 빨리 만들어서 대량으로 전투에 투입하자라고 하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마치 드론을 만들듯이 배를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완전히 이제 다른 그림이 펼쳐질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다. 현재까지는 미국의 조선소들이 배를 만드는 과정, 또 배를 주문하는 주문자들, 해군의 그 담당자들의 지금까지의 멘탈리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래 왔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 발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2025년 한국 조선사의 수주 점유율이 다시 20%대를 회복하며 반등했고 중국과의 격차도 5년 만에 가장 좁혀졌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교수님께서는 왜 지금 이 타이밍에 한국 조선소만 이렇게 대박이 났다고 보시는지 구조적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 미중 대립이 본격화되기 이전까지는요, 중국 조선소들의 시장 점유율이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뻗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준, 거의 뭐 75%, 80% 수준까지도 가고, 한국 조선소들의 그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게 뭐 13%까지 가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7%, 8%, 5% 뭐 이런 수준까지도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와, 이제는 완전히 중국 세상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난 것이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미국의 항구 입항료라고 하는 것을, 포트피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건 뭐냐면 미국 항구에 들어오는 배, 그중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의 배, 그러니까 중국의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배, 그건 중국 선주가 소유했던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선주가 소유했던 상관없다. 어쨌든 중국에서 만들어진 배가 미국의 항구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입항료를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물 1톤당 뭐 얼마라든가, 또는 뭐 배 전체 그 톤당 얼마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입항료를 중국산 배에다가 이제 부과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선주의 입장에서는요, 이 부담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배 한 척 들어가는데 몇백만 달러씩 들어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에 주문을 내는 선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 선박이 굉장히 비싸지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배를 만드는 비용은 중국이 싸지만, 하지만 실제 배를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입항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화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선박이 굉장히 비싸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 중국 안 되겠네? 라고 해서 다른 나라로 이제 주문을 내게 된 겁니다. 그 다른 나라가 어디냐? 그게 바로 한국하고 그 일본이 된 거죠. 배를 만드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요, 시장 점유율이 2024년에 13%였다가 이게 2025년에는 20%로 쫙 올라갔어요. 굉장히 한국의 주문량이 많아졌습니다. 네. 물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일본이 재밌습니다. 일본도 그러면 주문량이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일본은 오히려 주문량이요, 그 시장 점유율이 8%에서 5%로 오히려 떨어졌어요. 2024년에 8%였다가 2025년에 5%로 떨어졌어요. 우리는 13%에서 20%로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그럼 왜 주문량이 줄었을까? 한국은 늘었는데. 한국이 늘어난 거는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중국 조선소에 대한 주문량이 줄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그 반사 이익이 온 거죠. 근데 왜 일본은 아닐까? 왜 한국만 늘었을까? 일본은요, 그걸 받아들일 태세가 돼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주문이 들어오면 그걸 어느 정도는 받을 수가 있어요. 한국도 이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한계가 있어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본은 그걸 받을 수가 없다. 왜? 이미 기존의 조선소들은요, 2029년까지 주문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줄었을까? 한때는 일본의 조선소들이 세계 최강이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그거는요, 첫 번째 한국 조선소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들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팽창을 해서 세계 이 선박 건조 물량들을 절반 정도를 한국이 다 가져왔잖아요. 그 가져온 것의 상당 부분은 일본이 주문을 받던 것들이었어요. 그걸 한국이 가져왔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일본 조선
조선소들이 이건 도저히 한국을 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규모를 줄이고 이렇게 된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젊은이들이 이 조선소가 제대로 되려면 젊은이들이 조선공학과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전공을 해서 그쪽으로 진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 젊은이들이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공학과를 안 간 거고요. 젊은 사람들이 배출이 되지가 않은 거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이 숙련공들이 사라져버린 거죠. 설계 잘하는 엔지니어들이 또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늘릴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 한국처럼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에요. 일본은.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은 주문이 들어와도 주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미 주문이 2029년까지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주문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 이외에 다른 조선소들이 반사 이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그 반사 이익을 받고 중국은 못 받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첨언할 사항은요. 이 미국과 중국이 지금 지금 1년 동안 관세 전쟁을 유예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료 부과하는 것도 1년 동안 유예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런 메커니즘이 지금 뜸하거든요. 근데 다시 입항료가 부과가 된다면 그러면 한국에 더 큰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5년 LNG선 시장에서 중국의 신규 수주가 0에 가깝고 한국이 사실상 싹쓸이했다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이 현상이 정책 변수 미국 제재의 일시적 효과인지 아니면 품질 신뢰도 격차가 드러난 구조적 변화로 보시나요? 이거는 구조적 변화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러니까 이 LNG 선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액화시켜 놓은 액체 상태로 만들어 놓은 LNG 가스죠. 가스를 극도로 온도를 낮추어서 냉각을 시킨 거죠. 그렇게 되면 액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액체 LNG를 싣고 가는 선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온도가 영하 163도입니다. 영하 163도이기 때문에 굉장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차갑게 되면 웬만한 금속들은 가서 얼어서 깨지기도 하고 변형도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거죠. 한국은 이것을 20년 전부터 만들어 왔어요. 이것의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의 GTT라고 하는 기업이거든요. 이거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데 한국 조선소들이 그 원천 기술을 사다가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는 굉장한 기술을 쌓아서 좋은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 중국도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왜냐? 프랑스의 그 GTT라고 하는 기업에서 그 특허 기술을 사다가 중국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한국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20년이나 지금 왔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의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설계도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거기 쓰여 있는 사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그 사양대로 만들기는 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장 기술은 아닌 겁니다. 약간의 사양 차이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속 멤브레인 같은 것들이 깨지고 변형되고 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중국산 LNG 선박이라고 하는 거는 좀 굉장히 위험한 거네. 실제로 사고가 나기도 했고 말이죠. 이런 인식들을 이 선주들이 갖게 된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미국 정부가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입항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지금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당분간 1년 동안은 유예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선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산은 위험해. 특히 LNG 선박 같은 거는 중국산이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이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거의 이거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요. 이렇게 중국 LNG 선들이 위험해지다가 보니까요. 이게 금융에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LNG 선박 한 척이 한 3억 달러씩 이렇게 된대요. 3억 달러면 이거를 선주가 그 목돈
용돈 일시금을 내고 이걸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되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이제 돈을 나누어서 갚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습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자, 그런데 중국산 선박은요, 돈을 대출해주는 금융사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상당히 불안한데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는 금리가 높아요. 높은 금리가 적용이 된대요. 그러니까 선주의 입장에서도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그 중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그 금액은 싸다고 하더라도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변형이 되다가 보면 값이 상당히 비싸지는 거죠. 거기다가 위험하지, 미국에 들어가려면 추가 입항료도 내야 되는 상황이 되지,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겹쳐서 한국산이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전체 수주 점유율 60% 안팎을 유지하면서 양적인 1위를 지키고 있지만 미국발 제재와 품질 논란, 고부가 선종에서의 열세가 지적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중국 조선업의 미래를 대량 생산형 저가 조선 강자로 보시는지, 아니면 기술 품질 격차를 줄여 한국과 같은 영역까지 진입할 잠재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요, 조선업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한국을 추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뭘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로봇 청소기 같은 걸 한번 보십시오. 중국산 얼마나 많습니까? 로봇 청소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더 기술이 좋았겠어요. 근데 이제 중국산 굉장히 어쩌면 우리를 추월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전기차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네. 배터리 같은 것도 그렇고요. 상당 부분 다 추월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그런데 추월을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어떤 거는 추월을 못했느냐 하면 바로 지금 중국산 무기들이 한국산을 추월을 못하고 있어요. 또 미국산을 추월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과 중국산 무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자제품은요, 수많은 소비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수많은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로부터 리액션이 오게 됩니다. 야, 이건 문제잖아. 이거는 가다가 터지네. 그러면 중국 기업들도 그런 계속 리액션을 받을 거 아니에요. 소비자들로부터. 그러니까 계속 이게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판매를 하려면 그 문제를 고쳐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건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의 품질이 계속 좋아지고 가성비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한국산을 추월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무기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소비자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는 거예요. 왜? 무기를 테스트를 해보려면 실전을 거쳐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에서 전쟁은 지금까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산 무기가 겉만 번지를 하고 속은 썩어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선박도 그렇다는 거예요. 선박도 수많은 선주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 선주들로부터 계속해서 피드백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의 조선소들도 그걸 고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0년, 15년, 20년이 지나게 되면 중국의 선박들이 얼마든지 한국 선박을 추월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시간이 걸리겠죠. 지금 우리 한국의 조선업은 그 10년 또는 15년, 20년 그 기간 동안을 즐겨야 하는 거고, 이때 또 우리 나름의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해서 더욱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